14화 줄거리. 긴 행군 여정에 남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카츄샤는 정치범 숙사로 옮겨지면서 안정을 찾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면에 눈을 뜬다. 네흘류도프도 내적인 변화로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고 정치범들에 대한 편견도 사라져 그들을 친근한 이웃으로 여기게 된다. 면회 제안으로 오랜만에 카츄샤를 면회할 수 있었던 네흘류도프는 열악한 수용소 환경과 장교의 폭력, 구구절절한 유용수들의 속사정을 접한다. (12) 그중 작달막하고 비쩍 마른 한 사나이는 반털 코트에 목이 긴 장화를 신고 김이 오르는 뜨거운 물이 든 물주전자 2개는 손에 들고 수건에 말아 싼 빵은 겨드랑이에 낀 채 종종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 이거 우리들의 공장님이 오셨군요. 그는 곧 주전자를 찻잔 사이에 놓고 빵을 카츄샤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상한 것을 샀습니다. 그는 방코트를 벗어 여러 사람들 머리 위로 나무 침대 한 구석으로 집어던지며 말했다. 마르겔이 우유와 달걀을 샀지요. 오늘 밤에 무도회를 열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란체바에 그 아름다움 깃든 청결성이 발휘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란체바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차를 빨리 끓여요. 그는 란체바를 보고 말하였다. 그의 외모나 태도, 목소리, 눈초리에는 쾌활함과 원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들어온 역시 키가 작고 창백하고 여인 얼굴에 광대뼈가 나오고 눈썹 사이가 넓은 다른 한 사나이는 엷은 입술에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울하고 표정이 애처로웠다. 그 사내는 솜을 넣어 누빈 낡은 외투를 입고 장화 위에 덧신을 신고 있었다. 그는 광주리 2개와 항아리를 둘 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란체바 앞에 놓고는 네흘류도프에게 인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네흘류도프에게서 잠시도 눈길을 거두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한 기분으로 네흘류도프에게 땀이 밴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광주리에서 음식을 꺼내 하나하나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둘은 평민 출신으로 처음 사람은 나바토프라고 불리는 농민이었고 나중 사람은 마르겔 콘토라치예프라 불리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마르겔은 35살에 이르러서부터 혁명운동에 참가했으나 나바토프는 18살 때부터 이에 관여했다. 성적이 뛰어나 마을의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던 나바토프는 학교 공부를 하며 계속 가정교사로 아르바이트하면서 졸업 당시엔 금메달까지 받았으나 대학엔 진학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7학년 때부터 자기 출신 계급인 민중 속에 몸을 담고 버림받은 많은 동지들을 계몽하고자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먹은 대로 실행했다. 처음엔 어떤 큰 마을에서 서기로 일하면서 농민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농민들을 위한 소비 생산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결국 체포되어 8개월 동안 수감되었었다. 그 후 비밀 감시자가 딸려 석방되었다. 감옥을 나온 그는 곧 다른 마을의 국민학교 교사가 되어 처음과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는 다시 체포되었고 1년 2개월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을 뿐이다. 2번째 감옥 생활은 페르미 현으로의 유형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탈주했다. 그러나 붙잡혀 7개월간 수감되었다가 다시 아르한겔리스크 현으로 유형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새 황제에 대한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야쿠투스크 현으로 유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그는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인생의 반을 감옥과 유형지로 다니며 보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연속된 경력은 오히려 그의 화를 도둑이는커녕 그의 신념을 더욱 북돋아줄 뿐이었다. 그는 위장이 아주 튼튼했고 늘상 쾌활하고 행동적이었다. 어떠한 일에고 후회한다거나 미리 앞일을 예상한다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실천성과 깊은 사료로서 현실과 맞부딪혔다. 그는 자유로운 몸일 때에는 자기가 해야 할 목적, 즉 노동자 계급, 그중에도 농민들에 대한 계몽과 그들의 단결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옥중 생활 중에도 여전히 자기의 활동성을 발휘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도맡아 하며 오로지 자기 개인뿐만이 아닌 동지들을 위해서 자기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환경 조건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보다 우선 전체의 일을 생각하여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동지들을 위한 일에서는 가지가지의 것들을 요구했다. 그래서 설사 그것이 육체적 노동이건 정신적 노동이건 가리지 않고 온갖 일을 했다. 농민으로서 그는 머리가 좋았고 성실하며 어떤 일이고 잘해나갔다. 천성적으로 인내력이 강하고 겸손하며 타인에 대한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의견 문제에 있어 신중했다. 그의 늙은 홀어머니는 미신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식이 없는 여자였다. 그래서 나바토프는 자주 어머니의 생계를 도와드리고 자유로웠을 때에는 고향으로 어머니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의 생활을 일일이 돌봐주고 어렸을 때의 옛 친구인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손으로만 싸구려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곤투를 하기도 했다. 또 그들이 어떻게 정부에 속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혁명이 과연 민중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출신 계급의 생활 환경에서 농민들이 자기의 토지를 갖고 귀족과 관리란 것이 없는 상태를 상상했다. 그가 그리는 혁명은 민중들의 생활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건 아니었다. 이 점에 있어 같은 혁명가이긴 하나 노보드보로프와 마르켈 콘토라치예프는 달랐다. 그의 생각으로는 건물 전체의 파괴가 혁명이 아니고 그가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전통 있고 역사 깊은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 안에 있는 방해 구조만을 변경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었다.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역시 전형적인 농민이었다. 형이상학적 문제라든가 만물의 기원이라든가 내세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천문학자 아라고처럼 그는 필요성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신에 대한 문제를 가설로 두었다. 또한 이 세계의 창조 역사와 모세의 설, 다윈의 설 같은 것에 일말의 흥미도 갖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동지들이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는 다윈의 진화론도 그에게는 6일간의 천지 창조설과 같은 사상이 빚어낸 유의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가 이 세계의 창조 문제에 대해 별반 흥미를 못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에게는 더 심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그것도 농민들의 특성인 자기네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굳은 신념과 평안감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일지라도 단절되지 않고 비료는 곡식으로, 곡식은 닭으로, 올챙이는 개구리로, 송충이는 나비로, 도토리는 참나무로 하는 식의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탈바꿈하듯이 인간 역시 단절되지 않고 다만 변화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이런 신념은 그로 하여금 항상 행동력 있고 쾌활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갖가지 괴로움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야기를 그는 즐겨하지 않았고 또 하려드는 성질도 아니었다. 그는 일하기를 즐겼고 실제적인 문제에 전념했으며 동지들도 이러한 실제적인 일에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의 민중 출신인 또 다른 정치범 마르켈 콘토라치예프는 전혀 달랐다. 그는 공장에서 16살 때부터 노동자로 일했고 막연한 비굴성을 잊기 위해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런 비굴함을 크리스마스 날 공장주의 부인이 주최한 아이들의 파티에 여럿이 어울려 갔을 때 최초로 느꼈다. 그 파티에서 자기와 동료 직공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들은 1코페이카짜리 피리와 능금과 금가루 칠한 호도와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 따위였으나 공장주의 아이들이 받은 선물은 마법사가 보낸 선물과 같은 가지가지 기막힌 장난감들이었다. 뒤에야 그것들이 50루블 이상 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30살이 됐을 때 어느 유명한 여류혁명가가 그 공장에 여공으로 들어와 일했다. 그녀는 콘트라치예프의 재질을 인정하고 그에게 책과 그 외 여러 책자들을 주고
그의 비참한 상태의 원인 등을 이야기하고 그 개선책을 들려주었다. 그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굴욕적인 상태에서 자신과 자기의 동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가망성을 확인하자 자기의 현 상태에 대한 불공평이 비참하고 부당하게 느껴져 더욱 절실하게 이에서의 해방뿐만이 아닌 이토록 부당함과 불공평을 만들어낸 자들에 대한 반발심이 끌어올랐다. 그는 이러한 자들을 처벌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식 흡수에 몰두했다. 그는 어떻게 사회주의 이상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몰랐으나 지금의 부당성을 뚜렷하게 알게 해준 것이 지식이듯이 이 부당성을 시정해 줄 것도 역시 지식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뿐 아니라 지식은 자신의 생각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향상시켜 줄 듯했다. 그래서 그는 술과 담배를 끊고 창고지기가 된 후 보다 많아진 자기 시간을 공부하는 데 바쳤다. 그를 가르친 여류혁명가는 그가 어떠한 것에도 실증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의 역량에 놀라했다. 2년 동안에 그는 대수, 기하, 역사 공부를 하고 그 외 예술적인 비평문학, 그중에서도 특히 역사를 좋아했다. 특히 사회주의 문학을 탐독했다. 여류혁명가가 체포되었을 때 그도 집에 금지된 책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그 후 보로그나현으로 유형되었고 그곳에서 노보두보로프를 알게 되었고 그런 중에 여러 가지의 혁명에 관한 책들을 읽어 머릿속에 넣고 자기의 사회주의에 관한 견해를 더욱 굳혔다. 유형을 끝낸 그는 노동자의 대규모 스트라이크의 주동자가 되었다. 이 스트라이크는 마침내 공장을 폭파하고 경영주를 암살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그는 곧 다시 체포되어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다시 유형 판결을 받았다. 그가 현 경제기구에 대해 부정적이듯 종교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자기에게 스며들어 있는 종교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무서운 노력을 거듭하여 이윽고 기쁨으로 그 종교에서 해방된 그는 이제까지 자신과 조상들을 지배해왔던 기만에 대해 보복하듯 끊임없는 독설과 비웃음을 성직자와 교리에 대해 퍼부었다. 그는 생활 습관에 의해 금욕주의자가 되었고 아주 적은 것으로 만족하였다.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노동을 해 신체가 발달한 그는 노동자가 그렇듯이 모든 육체적인 일들을 익숙하게 거뜬히 해치웠고 시간 나는 틈틈이 옥중에 쏘고 숙박소에 쏘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지금 마르크스의 제1권을 공부하고 있는 그는 마치 귀중한 보물인 양 조심스레 그 책을 배낭 속에 간직하고 다뤘다. 그는 다른 동지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 했으나 노보드로보프에 대해서만은 무조건 복종했고 그의 모든 사물에 관한 견해를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로서 받아들였다. 그는 여자를 남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상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어 끝없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카츄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아량 있게 대했다. 그녀야말로 하류계급으로서 상류계급에 희생당한 표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그는 네훌류도프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말도 건네지 않았으며 네훌류도프와 인사라도 하게 되면 그저 내민 손을 상대방이 쥘 수 있도록 하기만 할 뿐 자기는 상대방의 손을 쥐지 않았다. 13. 난로불이 피기 시작했다. 방안이 따뜻해지고 컵과 찻잔에 끓인 물을 따라 밀크를 넣고 도우넛과 갓 구운 빵, 삶은 달걀, 버터, 송아지 머리와 다리 등을 늘어놓았다. 모두들 식탁 대신 나무 침대가에 모여와 앉아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다. 란제바는 나무 상자에 걸터 앉아 사람들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모두들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으나 끄리일리조프만은 젖은 방코트를 벗고 마른 담요로 몸을 싸고는 자기 침상에 들어누운 채 네훌류도프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행군 도중에 추위와 습기,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무질서함과 불결함, 이런 것 등을 정돈하기 위해 소비한 온갖 수고들을 겪고 난 뒤에 하는 뜨거운 차와 식사는 더할 수 없이 그들을 기쁘게 했다. 벽 바로 옆에서 들리는 형사범들의 발소리며 외치는 소리, 욕설 따위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일깨워 주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기분을 더 훈훈하게 했다. 깊은 바닷속 고도에라도 잠겨 있는 양, 이들은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욕과 고통 속에서
잠시 해방감을 맛봄으로써 오랜만에 즐거운 흥분을 느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남김없이 다 털어놓았으나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앞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서만은 아무 말 안 했다. 그리고 젊은 남녀 사이에는 특히 이들처럼 억압된 속에서 서로 어울려 지내다 보면 더욱 그러하듯이 이들 중에도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들만의 연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있었으나 짝사랑도 있었다. 그들 모두가 거의 사랑을 하고 있었다. 노보두보로프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그라베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여대생이었고 어떤 일이고 깊이 생각해 본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며 혁명에 관해서도 그다지 흥미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의 영향을 받은 소녀는 스스로 자신을 궁지 속에 몰아넣어 유형을 받은 것이다. 그녀가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 그녀에게는 많은 남자들이 따랐는데 그것은 재판 때도 감옥 생활에서도 유형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여행 중에도 그녀는 노보두보로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위안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러는 중에 자기도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누구에게고 쉽게 호감을 느끼거나 아무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베라 보고두오프스카야는 그래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바토프를 사모하기도 하고 노보두보로프에게 마음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끄리일리조프는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사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 역시 세상 남자들과 같은 사랑을 그녀에게서 느끼고 있었으나 그녀의 애정의 태도를 알고 있는 그는 그녀가 자기를 세심히 돌봐주며 병고안해주는 데 대한 감사와 우정으로서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있었다. 또 나바토프와 란체바와의 연애 관계는 매우 복잡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지극히 순결한 처녀인 것처럼 란체바 역시 지극히 정숙한 유부녀였던 것이다. 아직 16살 난 여학생 시절에 그녀는 페체르부르크의 대학생이었던 란체프를 사랑했다. 그리고 19살 때 그와 결혼했다. 그 무렵 아직 그는 대학생이었다. 그런데 아직 4학년이었던 남편은 그만 학생운동에 휩쓸려 들어가 페체르부르크에서 추방당하여 혁명가가 되었다. 그녀도 하고 있던 의과 공부를 집어치우고 남편을 따라 혁명가가 되었다. 만일 자기 남편이 자기 눈에 이 세상의 무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사려 깊은 인간으로 비치지 않았다면 아예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주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똑똑한 남성을 사랑하고 결혼한 이상 그녀 역시 그러한 사람이 인생과 그 목적을 보듯이 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남편은 처음 한동안 인생은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녀도 인생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 남편이 혁명가가 되자 그녀도 혁명가가 되었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모든 민중은 이 제도와 맞부딪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개성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체제를 확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훌륭하게 논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오로지 남편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나올 때 그녀는 무척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남편을 위해서이고 또 남편이 자기 몸을 바치고 있는 이상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는 떳떳한 과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떠나는 괴로움을 용하게 견뎌낸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항시 남편과 함께 있었고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었듯이 지금도 남편 외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바토프의 한결같은 지고한 사랑은 그녀를 감동시키고 동요시켰다. 의지력 있고 도덕적인 사내이며 남편의 친구이기도 한 나바토프는 그녀를 누이처럼 대하려고 애썼으나 이따금 그 이상의 것이 태도 속에 나타나 서로 놀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괴로운 생활을 아름답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조에 든 사람 중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는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콘트라치예프 두 사람뿐이었다. 14.
모두가 차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네클류도프는 언제나처럼 카투샤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다리면서 끄리일리조프 곁에 앉아 얘기하고 있었다. 얘기 도중에 네클류도프는 마카르가 아까 한 부탁과 그의 범죄를 끄리일리조프에게 들려주었다. 끄리일리조프는 열에 들뜬 눈으로 네클류도프를 보며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하였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란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허나 무서울 것 없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던 노보두보로프가 말했다. 대중은 항상 권력만을 숭배할 뿐이야. 그 특유의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했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엔 정부를 우러러보고 우리를 멸시하지만 내일이라도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거야. 이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너에서 갑자기 욕설과 사람들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쇠사슬 절그렁거리는 소리, 비명소리, 외침소리 등이 들려왔다. 누군가 맞으며 외치고 있었다. 사람 살려. 짐승 같은 자들이 바로 저들이야. 저들과 우리 사이에 대체 무엇이 일치할 수 있겠나. 노보두보로프가 나직한 어조로 말했다. 자넨 짐승이라고 말했지만 난 이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방금 들었네. 끄르일리조프는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 마카르가 같은 고향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러고 보면 짐승의 일이긴커녕 영웅적인 행동이지. 센티멘탈리즘이야. 노보두보로프는 경멸하듯이 말했다. 도무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감정을 갖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자넨 그걸 관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도용수에 대한 시기 비슷한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일 아냐. 넌 어째서 남의 좋은 점은 보려고 하지 않지.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갑자기 퉁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누구에게고 흉엄을 없이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 사람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는데 말이야. 내 생각으로는 노보두보로프가 말했다. 만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선 우선 첫째로 허상이 아닌 실제적인 사물을 그대로 직시할 줄 알아야 할 거야. 램프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던 콘토라치예프가 책을 놓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들에게서 뭔가 기대해서는 안 돼. 대중은 우리의 혁명운동의 대상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들의 무기력은 우리를 협력해 주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돼. 그는 마치 강의라도 하듯이 말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발달 과정,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는 그들의 협조를 바라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착각일 뿐이야. 발달의 과정이라니 그건 뭔가요? 얼굴을 상기시키고 끄리일리조프는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전제와 독재에 반대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말하지. 그런데 자네의 그 말이야말로 완전히 독재일세.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하고 노보두보로프는 나직이 대답했다. 나는 단지 대중에 나아갈 길을 알고 있고 또 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의견일 뿐일세. 하지만 자네가 가르쳐 주는 방법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을 수만은 없자는가. 그게 바로 전제주의가 아닐까. 종교 재판이며 대혁명으로 인한 대학살이 빚어낸 그 전제와 똑같지 않은가. 그들도 학문적 이론을 근거로 한 유일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었지. 그들의 실책이 곧 나의 실책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없어. 그리고 관념론자의 망설과 실증 경제학 자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방안은 노보두보로프의 음성으로 꽉 채워졌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고 그 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언제나 토론이군요. 그가 잠시 입을 다물었을 때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클류도프는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물었다. 전 꼬르일리조프의 의견에 찬성이에요. 우리 주장을 민중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카투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네흘류도프는 미소 지으며 카투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도 내심 그는 카투샤가 혹 엉뚱한 말이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전 민중이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그녀는 말했다. 민중은 그야말로 갖은 순환을 당하고 있죠. 카투샤 말이 옳아요. 정말 옳아요. 나바토프가 외쳤다. 민중은 핍박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더 이상 핍박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지요. 혁명의 과업치곤 괴상하군. 노보두보로프는 이렇게 말하고 화난 듯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저 사람과는 얘기가 안 돼. 끄르일리초프는 나직이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아예 얘기 않는 게 낫겠지요.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15. 노보두보로프는 학식 많고 현명하며 모든 혁명가들의 존경을 크게 받고 있었으나 네흘류도프로서는 그의 정신적인 자질로 보아 수준 이하의 혁명가로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지력과 그것의 분자는 상당한 것이었고 그의 긍지 또한 비할 데 없이 컸으며 그것은 그의 지력을 벌써부터 능가하고 있었다. 그의 정신생활은 시몬손과는 정반대였다. 시몬손은 상상력으로서 행동을 결정짓고 그로써 행동하는 남성적인 타입의 사람이었으나 노보두보로프는 사상적 활동 일부는 감정에 의해 결정한 목적을 성취시키고 일부는 감정이 야기시킨 행위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하는 여성적인 타입의 남자였다. 어쨌든 노보두보로프가 어떠한 명백한 논거로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다 해도 네흘류도프는 그가 하는 혁명활동이 오직 민중 위에 서고자 하는 허영심과 욕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에 그는 타인의 사상을 명확하게 옮겨 자기 것으로 하는 재질 덕분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이 같은 재질이 높이 인정되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그들보다 월등했고 자기도 이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졸업한 뒤 공부를 그만둔 그는 월등한 위치에 머무르는 일도 없어지자 노보두보로프가 꺼리는 끄리일리조프가 네흘류도프에게 말해준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우월자로서의 자리를 위해 이제까지의 의견을 일변시켜 자유주의자적인 온건파에서 붉은 민중의 의지파 편에 섰다. 그의 회의와 동요를 유발시키는 정신적 미적인 특질이 없는 성격은 혁명가들의 세계에서 단연 그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주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해줬다. 그는 일단 자기 방향을 정하면 회의한다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간단하고 의혹거리가 없었다. 단순하고 지극히 이론이 명백한 이상 모든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그의 이론대로라면 모든 게 바람직했다. 그의 지나친 자만심은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거나 복종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그를 사력 있고 똑똑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들 모두가 그를 따랐고 그래서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일이란 자기 주권의 장악과 국민대회를 열어 혁명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명 이 대회에서 그의 정치 강령이 제의될 것이었다. 이 정치 강령을 준비한 그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뤘으므로 이의 실행은 필수적이라고 확신하였다. 그의 동지들은 그의 결단력이 대담함을 존경했으나 그렇다고 호감을 갖거나 하진 않았다. 그는 누구에 대해서도 사랑을 품어보지 않았고 자기와 동등한 자에 대해선 경쟁심을 가졌고 늙은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다루듯 사람들을 다루려 했다. 타인의 두뇌와 재질을 탈취함으로써 자기의 재능을 사람들에게 발휘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기를 바랐다.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만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따르는 노동자 콘토라치예프와 베라 보고도호프스카야 또 아름다운 그라베츠에게는 그런 태도로 대해주었다. 그는 여성 해방 문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마음속으로 여자들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라베츠에게 호감을 품고 있듯이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여자들에 대해선 높은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여성들의 특질은 자기만이 안다고 생각했다. 성 문제 역시 그에게는 분명한 것이어서 자유로운 연애가 자연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는 본초 외에 호적상에 처가 있었으나 진실한 사랑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서로 헤어지고 지금 그라베츠와의 자유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네훌류도프에 대해 냉소를 가졌다. 그는 네훌류도프가 마슬로바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네훌류도프의 현행 제도의 결함과 개선 방법에 대한 강구책이 노보두보로프의 생각과 같지 않고 그뿐 아니라 자기대로의 공식의 원칙을, 즉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네훌류도프는 노보두보로프의 이런 감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행 중 누구에게나 부드럽게 대했지만 그에 대해서만은 반감이 일어나 자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적이 우울했다. 16. 역감방에서 담당관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침묵이 따르고 하사관이 두 호송병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점호 시간이다. 하사관은 한 사람씩 손가락으로 세어갔다. 네훌류도프 앞에 온 하사관은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장님, 점호 후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네훌류도프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라 그의 곁에가 미리 준비했던 삼루부를 손안에 쥐어주었다. 공장님께는 어쩔 수 없군요. 도저히. 그러시면 더 머물러 계셔도 좋습니다. 나리. 하사관이 나가려 할 때 다른 하사관이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키가 크고 홀쭉한 한쪽 눈이 부어있고 아랫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는 남재수가 들어왔다. 제 딸 때문에 왔는데요. 남재수가 말했다. 아빠. 갑자기 아이의 높다란 목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란체바의 등 뒤에서 흰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란체바는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카투샤와 함께 자기 스커트를 뜯어 계집애에게 새 옷을 지어주려 하고 있던 중이었다. 얘야, 나다, 아빠야. 부조프킨이 부드럽게 말했다. 애는 잘 있어요. 딱할 정도로 얻어맞은 부조프킨의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우리에게 맡겨두세요. 아줌마들이 새 옷을 지어준대. 계집아이는 새 옷을 꿰매고 있는 란체바를 손가락으로 아버지에게 가리켜 보이면서 말했다. 빨갛고 예뻐요. 계집아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리랑 여기서 같이 자고 싶지 않니? 계집애의 머리를 상냥하게 어루만지며 란체바가 말했다. 아빠도 같이. 란체바는 소리내어 웃었다. 아빠는 안 된단다. 그녀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자게 하세요. 그녀가 부조프킨에게 말했다. 그냥 둬두는 게 좋겠군. 문 앞에 잠자코 서 있던 하사관이 이렇게 말하며 나중에 온 하사관과 같이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가자 나바토프는 부조프킨에게로 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는 말했다. 그쪽 까르마노프라는 친구가 바꾸치기 하려 했다는 게 사실이요. 그의 물음에 선량하고 온순한 표정의 부조프킨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두 눈엔 엷은 막이 씌어진 듯 흐려졌다.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런 일이 어떻게. 그는 여전히 막이 덮인 듯한 눈빛으로 자, 악시루카, 그럼 아줌마들하고 있으렴. 하고 말을 마치자 곧바로 황급히 나갔다. 저 사내는 알고 있어. 그 소문이 틀림없는 일이야. 나바토프가 말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시내에 나가면 상부에 말해야겠죠. 그들 두 사람의 얼굴을 난 알고 있습니다.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모두들 다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꺼려 침묵했다. 그때까지 침상 한 구석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개고 누워있던 시몬손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레 피해 네훌류도프에게로 다가와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네훌류도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라 나섰다. 일어선 네훌류도프에게 눈길을 힐끗 보낸 마슬로바는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고 알 수 없다는 양 고개를 내저었다. 다름이 아니라 네훌류도프와 복도로 나온 시몬손은 말했다. 복도에서는 형사범들의 말소리며 이따금 터져나오는 듯한 그들의 외침소리 등이 더욱 똑똑하게 들렸다. 네훌류도프는 얼굴을 찌푸렸으나 시몬손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카투샤와 당신 사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눈길로 네훌류도프를 응시하면서 그는 입을 열었다. 얘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말을 다시 꺼냈으나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칸막이 바로 너머에서 다투는 두 사람의 외침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바보 같으니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니라고 말이야. 한 사람이 고함쳤다. 맛 좀 보겠어, 이 녀석아. 또 다른 신소리가 외쳤다. 그때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복도로 나와 말했다. 여긴 얘기할 적당한 곳이 못 되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이리 오세요. 지금은 베라 혼자 있어요. 그리고서 그녀는 옆방문 쪽으로 앞장서 걸어갔다. 원래 독방이었던 것을 지금은 정치범의 여제수들을 위해 마련한 듯 싶었다. 조그마한 방 안, 나무 침상 위에는 베라 보고도우프스카야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머리가 아파 누워 있으니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나가겠어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아니, 여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몬손이 말했다. 난 누구에게도 비밀을 가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당신에게는. 그러시다면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무 침대 깊숙이 걸터 앉아 어린애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아름다운 눈으로 어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하며 얘기 들을 태세를 취했다. 제 얘기란 다름이 아니라 시몬소는 되풀이 말했다. 당신과 카투샤의 사이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미리 밝혀둬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시몬손의 솔직함에 놀라면서 네흘리도프는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카투샤와 결혼할 생각이어서입니다. 어머나,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시몬손의 얼굴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는 말을 할 생각입니다. 시몬손은 말을 이었다. 그 문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건 그녀 마음에 달린 거니까요. 네흘리도프는 그에게 말했다. 네, 하지만 당신과의 의논 없이 그녀가 이 문제를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당신과의 관계가 깨끗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할 겁니다. 나로서는 마음이 정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의무라 여기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고 그녀의 처지를 지금보다 낫게 해주고 싶어서지 그렇다고 그녀를 구속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희생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희생이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그런 생각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제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흘리도프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신의 허락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자신이 의무로 여기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단지 나는 자유인이 아니나 그녀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몬소는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켰다. 알겠습니다. 그녀에게 그렇게 전하지요. 그러나 제가 그녀에게 반했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그는 말했다. 나는 온갖 고통을 겪은 훌륭하고 특이한 여성으로서 그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녀를 도와서 현재의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고 싶은. 네흘리도프는 시몬손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에 놀랐다. 단지 그녀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좋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시몬손은 말을 이었다. 만일 당신의 도움이 아니어도 좋다고 그녀가 말한다면 나의 도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승낙만 한다면 그녀의 유형지를 자진해서 갈 생각입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내가 그녀 곁에서 그녀의 운명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그는 너무 흥분했는지 목이 메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네흘리도프는 말했다. 난 그녀가 당신과 같은 보호자를 갖게 된 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몬소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당신이 나와 그녀와의 결혼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흘리도프는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어쨌든 모든 문제는 그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이제껏 괴로움을 겪어온 그녀를 마음 편히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느 때 시몬손의 음울한 표정과는 달리 어린애 같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네흘리도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시몬손은 망설이는 듯
그러나 미소를 띠고 네흘류도프의 손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거기에 입 맞췄다. 지금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녀에게 말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시몬손은 방을 나갔다. 17. 어떻게 생각해요?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말했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온통 사랑하고 있어요. 참 블라지미르 시몬손이 어린애 같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랑에 빠지다니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놀라운 분이에요. 슬플 정도예요.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말을 고쳤다. 그런데 카츄샤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녀가 어떤 태도를 취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흘류도프가 물었다. 카츄샤 말이에요. 될 수 있는 한 명확한 대답을 하려는 듯 그녀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글쎄요. 그녀는 과거를 가진 시몬손과는 달리 천성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도 아주 섬세하고.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것도 깊이 진정으로. 그래서 당신의 앞날이 자기로 해서 그릇되어지는 걸 염려하고 아주 사소한 선행일지라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라면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과 결혼한다는 건 그녀의 지난날의 어떤 타락보다 더욱 심한 타락이라고 봐요. 때문에 그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녀에게 당신의 존재는 그녀의 마음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그녀에게서 떠날까요?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그녀의 특징인 어린애 같은 귀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라니. 어떻게? 아니, 농담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녀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긴 그녀가 시몬손의 열정적인 어린애 같은 사랑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고도 있어요. 전 물론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다 해도 일반 남성들의 흔해 빠진 감정일 뿐이에요. 입으로는 그 사랑이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설사 그것이 예외라 할지라도 역시 추악성이 배제돼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전 그걸 알아요. 뻔한 거려. 마치 노보두보로프와 류보치카 사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거리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본 얘기에서 벗어났다. 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당신이 직접 카츄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명확한 게 좋으니까요. 그녀와 얘기해보세요. 제가 불러오겠어요. 괜찮겠죠? 좋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방을 나갔다. 이따금 베라 보고도오프스카야의 신음소리로 끊어지는 나직한 숨소리와 둘로 칸막이 된 방문 건너에서 들려오는 형사범들의 짓거래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그마한 방에 혼자 남아있게 된 네흘류도프는 더할 수 없이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시몬손이 자기에게 한 말은 마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자기를 괴롭히곤 하던 스스로 짊어진 의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그것이 언짢았고 또 한편 괴로웠다. 이 감정 속에는 시몬손의 얘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특수한 행동 영역이 파괴되고 누구의 눈에도 자기에게도 그렇게 비춰진 희생의 가치가 깎여져 내리는 데 대한 불만도 깃들여 있었다. 그녀와 아무런 관계도 없던 저런 훌륭한 인간이 그녀와 운명을 나눈다고 한다면 네흘류도프의 희생은 이미 그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질투심일지도 모르나 카츄샤에 대한 애정에 온통 젖어 있던 그로서는 그녀가 다른 사내를 좋아한다는 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그녀가 형을 다 마칠 때까지 그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던 계획이 좌절돼 버리는 데 대한 불만도 있었다. 만일 그녀가 시몬손과 결혼하게 되면 네흘류도프의 존재는 그 이상 의미 없는 것이고 그는 다시 새로운 생활 설계를 마련해야만 했다. 아직 자기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형사범들의 시끄러운 짓거림이 더욱 크게 가까이에서 들려오고 카츄샤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네흘류도프에게로 재빨리 다가갔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가보라더군요. 카츄샤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이리 와 앉아요. 시몬손에게서 방금 얘기 들었소.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네흘류도프가 시몬손의 이름을 올리자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물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나요? 당신과 결혼할 것을 바라고 있소. 그는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고통의 빛을 띠며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 말 없이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는 나의 승낙과 충고를 바랐소. 그래 나는 전부 당신의 의향에 달린 것이니까 당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대답했소.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그녀는 언제나 네흘류도프의 마음을 강렬하게 잡아끄는 그 이상 야릇한 사팔 눈으로 네흘류도프의 눈을 응시했다. 둘은 잠시 서로 마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서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쨌든 당신이 결정할 일이요. 네흘류도프는 중얼거렸다. 저보고 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벌써 결정된 것을. 시몬손의 청혼의 승낙 여부를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요.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이런 도용수로서. 그리고 그분의 인생까지 망칠 수가 있나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나 석방된다면? 그는 물었다. 제발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 방 밖으로 나갔다. 18. 카투샤가 나가고 나자 네흘류도프는 남자 감방으로 갔다. 그들은 모두 흥분하고 있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구와도 친밀히 지내고 이것저것 관찰하기를 게을리 않는 나바토프가 그곳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 정보란 빼틀린이라고 하는 예전에 징역형을 받은 혁명가가 쓴 수기를 발견한 것이다. 모두들 그가 벌써 까라에 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 그가 형사범들과 함께 이곳을 거쳐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8월 7일이라고 벽에 쓰여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혼자 형사범들에 섞여 호송되어 간다. 나와 같이 있던 네베로프는 까잔의 정신병원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나는 건강하고 아무 탈 없다. 모쪼록 만사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모두들 네베로프가 자살하게 된 동기와 빼뚫린이 당한 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만 끄리일리조프만이 눈을 조용히 빛내면서 앞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음을 집중시키는 표정을 하고 말없이 있었다. 남편이 그러던데 네베로프는 페트로 파블로브스크 요새 감옥에 있을 때부터 환영을 보곤 했대요. 란체바가 말했다. 그랬어. 그는 시인이었고 공상가였지. 그런 그가 독방에서 견뎌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노보두보로프가 말했다. 내가 독방에 있을 땐 일체 상상력을 정지시키고 시간을 체계적으로 쓰도록 했지. 덕분에 용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못 견딜 것도 없잖아. 난 독방에 있게 될 때마다 즐겁기만 했다니까. 침울한 기분을 쫓아내려는 듯 나바토프는 짐진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에선 내가 체포될 염려, 남에게 폐를 끼치지나 않을까, 또 일이 그릇돼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만이 내 곁에 있었지. 헌데 체포되고 나니까 오히려 책임감에서 해방돼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되었지. 안심하고 담배도 피울 수 있게 됐네. 당신 그분을 잘 아셨어요. 갑자기 표정을 바꾼 끄르일리초프의 얼굴을 염려스럽게 바라보며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물었다. 네베로프가 공상가라니. 마치 한참 동안 노래를 불렀거나 고함친 사람처럼 숨가쁜 말투로 끄리일리초프가 말했다. 네베로프는 우리들 문지기 얘기대로 이 세상에서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지. 그는 온몸이 수정과 같았지. 거짓이라곤 전혀, 가면적인 건 더욱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었지. 피부가 투명하다 못해 피부 껍질이 벗겨져 온 신경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있듯이 솔직했지. 일면 복잡다단하면서도 감수성이 풍부했던, 좀처럼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는 말을 그쳤다. 우린 항상 어느 게 좋은가 논란만 벌이고 있었지. 그는 화가 난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계속했다. 민중의 교육 뒤에 생활 양식의 변형이 옳은지
아니면 생활 양식의 변혁 뒤에 민중의 교육이 옳은지, 또 온건한 계몽으로서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테러리즘으로 할 것인가, 밤낮 없이 논란뿐이었지. 하지만 그들 당국자들은 그런 따위의 짓은 하지 않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또 그들은 몇천 몇백만 명이 죽든 살든 상관 안 해. 상관 안 할 뿐더러 오히려 특출한 인간들이 더욱 죽기를 바라지. 지난번 12월 당원들이 모조리 처형받았을 때 게르츠엔이 사회 수준이 낮아졌다고 말했지만 어찌 정말 낮아지지 않겠나. 그 뒤 그 게르츠엔도 그의 동지들도 곧바로 참패당하고 말았어. 네베로프 같은 사람도 지금. 그렇다고 전부 죽음을 당하진 않아. 나바토프가 그의 정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나 가장 원저를 이루는 인자들은 남는 법일세.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기만 하고 있는 이상엔. 커다란 목소리로 자기의 말 중간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며 끄리일리조프는 말했다. 내게 담배 하나 주시오. 당신에겐 담배가 안 좋아요, 아나톨리. 담배만은 제발 피우지 말아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염려 말아요. 그는 화난 듯 말하고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곧 기침을 하고 당장 토할 것만 같았다. 그는 침을 뱉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은 바람직하지 못했어. 그래, 좋지 않았어. 서로 논란만 벌일 뿐이었지.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이겨내야 해. 하지만 그들 역시 똑같은 인간이 아니오. 네흘류도프가 그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들은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폭탄이니 기군이 하는 것들이 발명되고 하는 모양인데 그 기구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폭탄을 내리퍼부어 그들을 빈대처럼 몰살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래야지. 여기까지 말을 마친 그는 갑자기 얼굴을 상기시키더니 기침을 아까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그러자 그의 입안에서 피가 뭉클뭉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바토프가 눈을 가지러 뛰어나갔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쥐어준 풀로 만든 물약을 꺼내 마시도록 했으나 그는 눈을 감은 채 여인 혈색 없는 손마디로 그녀를 제지하고 다만 괴로운 숨을 가쁘게 내쉴 뿐이었다. 눈과 냉수로 그를 안정시킨 뒤 자리에 눕혔다. 네흘류도프는 방한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를 데리러 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 하사관과 함께 출구 쪽으로 걸어나갔다. 형사범들은 거의 다 잠이 들었는지 조용했다. 감방 안의 나무 침대 위에도 밑에도 통로에도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복도 마룻바닥에서 배낭을 베개 삼아 회색 수의를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감방문과 복도에서 신음소리와 코고는 소리와 잠꼬대 소리가 들렸다. 사방에서 수의를 뒤집어 쓴 사람들의 무리만이 눈에 띄었다. 독신자 감방에서 아직 몇 사람 잠들지 않고 한쪽 구석 촛불 주위에 모여 앉아 얘기하고 웃다가 하사관을 보자 곧 촛불을 껐다. 복도 램프 밑에서는 한 노인이 옷을 모두 벗고 앉아 속옷의 일을 잡고 있었다. 이곳의 악취 가득한 탁한 공기에 비하면 정치범이 있는 방의 공기는 한결 맑았다. 안개 속에 켜있는 듯 연기에 그을은 램프 불빛도 허덕이는 것 같았다. 잠자는 사람들을 밟지 않고 복도를 빠져나오기 위해선 미리 밟을 곳을 살펴 그 자리에 발을 디디고 다시 다음 밟을 곳을 찾아 나와야 했다. 한편 복도에 누울 자리마저도 갖지 못한 세 사람은 현관 옆 악취를 풍기고 있는 판자 이어진 사이로 오물이 새어나오고 있는 바로 오물통 곁에 누워 잠들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여행 도중 네훌류도프가 본 적이 있는 이따금 횡설거리는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10살가량의 소년이었다. 두 제수 사이에 낀 소년은 한쪽 손을 뺨 밑에 대고 한 제수의 다리를 베개 삼아 자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문을 나서자 걸음을 멈추고 가슴 가득히 시원한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19. 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약간 얼었으나 아직 여기저기 발이 파묻히는 진흙길을 지나 여관으로 돌아와 불 꺼진 창문을 두드렸다.
아까의 딱 벌어진 어깨를 한 하인이 맨발로 나와 문을 열어 현관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마부들의 시끄럽게 코 고는 소리가 현관 오른쪽에 있는 오두막에서 들려왔다. 문 안쪽의 마당에서는 말들이 귀리를 먹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문 왼쪽은 검소하게 꾸민 객실이었다. 그 안에서 쑥냄새와 땀내가 풍겨 나오고 있고 판자 칸막이 너머에서는 누군가 깊게 숨을 내쉬고 있는 건강한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성상 앞에는 붉은 빛의 유리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옷을 벗자 유포로 씌운 소파 위에 담요를 깔고 가죽 베개를 베고 누워 오늘 자기가 보고 들은 일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돌이켜 보았다. 그 중에서도 네훌류도프의 마음을 무섭게 친 것은 오물통에서 새어나온 오물로 젖은 마룻바닥 위에서 어느 죄수의 다리를 베개 삼아 자고 있던 소년의 모습이었다. 오늘 밤 주고받았던 시몬손과 카투샤와의 대화 역시 전혀 예상 밖의 일이고 중대한 것이었으나 왠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 문제는 쉽게 용단 내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데다 아직 결정을 내릴 수도 없어서 네훌류도프는 되도록 그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답답한 공기 속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새어나오는 오물통 옆에서 잠자고 있는 저 불행한 사람들. 그 중에도 한 죄인의 다리를 베개 삼아 자던 소년의 순진한 모습은 쉽게 머릿속에서 내쫓을 수가 없었다. 어딘지 아주 먼 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모욕과 갖은 곤욕을 치르게 하며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로만 들은 것과 지난 석 달 동안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곤욕과 굴욕을 직접 목격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목격한 것이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내가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그 같은 짓들을 하는 그들이 미치광이인가?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처럼 두렵고 어이없는 일을 태어나게 하면서도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알고 자기들로서는 지극히 유익하고 중요한 일로 확신하고 있는 이상 그들을 미치광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진 자기를 미치광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깊은 의욕 속에 빠지게 했다. 네훌류도프는 이 3개월 동안에 본 것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우선 자유인 중 유난히 신경이 날카롭고 다혈질적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요령없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판이니 행정의 제재를 받게 마련이다. 이들은 자유인에 비해 사회에 악을 끼쳤거나 큰 죄를 지었거나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감옥이나 유형지, 징역지로 보내져 철저한 무의와 곤태로움 속에 몇 개월, 몇 년 동안을 가족이나 노동에서 격리된 채 감금돼 지낸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도덕 생활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첫째 이런 인상을 받았다. 둘째, 이런 제도 속에서 그들은 쇠사슬이며 삭발, 굴욕적인 수위 등으로 온갖 멸시를 받고 약한 인간이 선량한 생활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인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씨와 수치심, 인간의 가치성이 박탈되어 있다. 셋째는 이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일사병, 화재, 익사 또는 감옥을 따라다니는 전염병이나 감옥 안에서의 구타와 극도의 피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디까지나 도덕적이고 선량한 인간이긴 하나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기 위해 스스로의 잔악한 가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3자의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다. 넷째로 그들은 더욱이 이 같은 감옥시설로서는 살인자나 악당들과 함께 지내게끔 생활이 강요되어 아직 행동면에 악덕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밀가루 반죽에 대한 혐오군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는 이 같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가장 확실한 수단, 즉 자기 신체에 가해지는 가지가지 비인간적인 곤욕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운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나 아녀자나 노인들을 고문하고 몽둥이며 채찍으로 태형을 가하고 탈주자를 생포하거나 죽은 채로 붙잡거나 간에 잡기만 하면 그자에겐 상금을 주고 부부를 따로 둠으로써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동서 생활을 하게끔 하고 온갖 야만적인 폭행과 폭력과 잔인한 행위가 총살이라든가 교수용 따위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국가에 유리하다면 더욱 곤장되고 있으므로 기아와 강금과 결핍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겐 더욱 허용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이런 모든 제도는 마치 다른 환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철저한 타락과 악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철저한 타락과 악덕을 민중들에게 널리 옮겨 퍼지게 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과도 같았다. 정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으로 많은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출해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은가. 형무소와 숙박소에서의 일을 관찰한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해마다 수십만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 도달해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그동안 완성한 타락을 온 민중에게 만연시키기 위해 석방되는 것이다. 쭈엔, 예카체린부르크, 똠스크 등의 감옥이며 숙소에서 그는 사회가 스스로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목적이 얼마나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았다. 지극히 평범한 러시아적이고 농민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도덕적 요소를 갖춘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까지의 생활 방침을 버리고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어떠한 비인간적인 모독과 구타와 곤욕도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감옥의 새로운 특성을 몸에 익히게 된다.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은 교회의 교사나 도학자들이 가르치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니 자애심이니 하는 도덕성은 사실상 폐지되어 있으므로 그의 실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체험을 믿는다. 네흘류도프는 이 같은 사실을 주변의 제수들에게서 느꼈다. 표도르, 마카르, 그리고 저 따라수도 2달가량 숙박소에서 지내는 동안 비도덕적인 판단을 하여 자기를 놀라게 했었다. 이번 여행 도중 네흘류도프는 어느 악덕자들은 동료 제수들을 깨어 같이 밀림으로 탈주하는 그 속에서 동료를 죽여 굶주림을 채웠다는 이야기를 뒤에 체포되어 자백하는 제수에게서 직접 들었다. 헌데 무서운 사실은 그것이 한 번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환경, 시설 속에서 끔찍한 악덕이 계속 곤장돼 나간다면 러시아인들은 니체의 최근의 학설을 앞질러 어떠한 일도 가능하고 금지된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1차적으로 죄수들 사이에 그 이론을 전개시키고 2차적으로는 전 민중 사이에 만연시키려고 하는 악덕자가 될 것이다. 현행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한 가지 유일한 변명은 책에도 적혀 있듯이 범죄를 방지하거나 위협, 혹은 선도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법률상의 보복 등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느 것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범죄의 방지 대신 범죄의 장려만이 있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대신 그의 권장이 있으며 대부분의 범법자 스스로가 불황자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선도하기는커녕 가지가지 악덕을 조직적으로 퍼뜨렸고 합법적인 보복도 처벌로 해서 감소된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는 국민들에게까지 그것으로 해결하려는 풍조를 배양시켰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저런 일을 하는 건가? 네흘류도프는 되풀이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나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더욱 이런 일들이 어떠한 착오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수백 년간 실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다. 다만 옛날과 다른 것은 코나 귀를 자르는 대신 낙인을 찍고 태형을 가하게 되었고 오늘날엔 수갑을 채워서 진마차 아닌 열차나 배로 호송하게 되었을 뿐이다. 감옥이나 유형지의 미비한 시설 때문이라 새 시설을 갖춘 감옥만 있으면 개선된다고 하는 관리들의 말은 네흘류도프를 붕괴시켰다. 그것으로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관찰에 의해서 감옥의 시설 미비 등으로 기인되는 문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기벨 장치를 한 형무소라든가 따르도가 주장하는 전기의자에 의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나 그러한 완비된 폭력은 더욱 그를 붕괴시킬 뿐이었다. 특히 네흘류도프는 재판소나 모든 관청의 관리들이 국민의 세금에서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똑같은 의도에서 쓴 책들을 보며 그에 위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억지로 적용시켜 다시는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못할 곳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에 분격했다. 잔인하기만 한 형무소장이나 간수, 호송병들에게 운명을 맡긴 채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곤욕을 치르며 수백만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간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감옥이며 그들의 수경지의 환경을 자세히 알게 되자 죄수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온갖 악덕, 음주며 도박이며 폭력, 그 외에 놀랄만한 죄악, 그 중에도 인육을 먹는다는 사실까지도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착각에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이지 우발적이거나 일부 학자들이 정부에 영합하여 말하는 천성적인 범죄형이라느니 하는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밀림 속에서 사람고기를 먹는다는 행위는 원래 정부 간청이며 각 위원회 각국에서 비롯되어 그곳에서 종막을 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예로서는 그의 매부나 법정에서 근무하는 정리며 법관, 사법관리, 대신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행복이니 어쩌니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그들의 고통과 타락을 곤장시킴으로 해서 매달 봉급을 받을 뿐이었고 또 이것은 너무도 자명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착각에서 빚어지는 것일까?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관리들에게 봉급을 넉넉하게 주고 특별 상여급을 주면 어떨까? 하고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닭이 두 번째 울고 몸이 조금만 뒤척여도 여기저기 튀어오르는 벼룩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잠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갔다. 20. 마부들이 떠난 지 오래됐어야 네흘류도프는 잠에서 깨었다. 여간 안주인은 차를 끝내자 굵은 목덜미에 땀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들어와 숙소의 병사가 편지를 가지고 왔음을 알렸다.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서 온 편지로 끄르일리조프의 발병이 의외로 심각하다고 쓰여 있었다. 그와 함께 남아보려고 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할 수 없이 데리고 가기로 했지만 염려될 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도시에 도착하는 즉시로 그곳에 그를 우리들 중에 한 사람과 머물게 해주세요. 그이와 제가 결혼함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겠어요. 네흘류도프는 젊은 하인을 역으로 보내 마차를 불러오도록 하고 그 사이 떠날 채비를 했다. 그가 두 잔째의 차를 마시고 있는 중에 사륜마차가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마치 포도처럼 얼어붙은 진흙길을 바퀴소리 요란하게 달려와 현관 앞 층계에서 멈추었다. 굵은 목덜미의 안주인에게 계산을 치르고 난 네흘류도프는 급히 마차로 뛰어올라 앉자 죄수 대열을 빨리 따르도록 일렀다. 목장문 근처에서 병약자와 짐을 가득 싣고 녹기 시작한 진흙길을 덜컹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마차를 따라잡았다. 장교는 이미 가고 없었다. 호송병들은 술이라도 마신 듯 떠들어대면서 길 양쪽에 서서 진마차를 따르고 있었다. 진마차의 행렬은 길었다. 앞마차에는 병약자가 6명씩 꼭 붙어 앉아 있었고 뒷마차에는 노보두보로프와 그라베츠, 꼰트라제예프가 타고 뒤에서 두 번째 마차에는 란체바와 나바토프 그리고 마리아 파블로브나의 자리를 양보받은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여제수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마른 풀을 깐 세 번째 마차에는 끄리일리조프가 누워 있었다. 그의 옆 마부석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앉아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끄리일리조프 옆에서 마차를 멈추었다. 호송병이 술기운으로 한 손을 저으며 제지했으나 네흘류도프는 이에 아랑곳 않고 진마차 곁으로 가서 그 한쪽을 붙잡고 따라 걸었다. 손수건으로 마스크를 하고 털 외투에 모피 모자를 쓴 끄리일리조프는 전보다 더 해쓱하고 여의어 보였다. 진흙길에 마차가 이리저리 흔들려 뒤뚱거리면서도 끄리일리조프는 네흘류도프에게서 그의 빛나는 아름다운 시선을 떼지 않았다. 건강을 묻는 말에 그는 다만 눈을 감고 화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나마 그의 체력은 마차의 흔들림으로 해서 소모되는 듯했다. 그 맞은편에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앉아 그의 병세가 염려스러운 듯 의미 있는 눈길로 보다가 네흘류도프를 보고 곧 쾌활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 장교도 뭔가 느꼈나 봐요. 마차의 바퀴소리 속에서 네흘류도프가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부족 부킨의 수갑을 벗겼답니다. 그래서 계집애가 오늘은 아빠 품에 안겼어요. 카츄샤도, 시몬손도, 그리고 베라도 저 대신 따라가고 있어요.
크리일리조프는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기침을 억누르려고 고개를 내저었다. 말을 듣기 위해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댄 네흘류도프에게 크리일리조프는 수건 사이로 겨우 입속말을 중얼거렸다. 오늘은 한결 가뿐해요. 감기만 안 걸렸으면 좋은데. 네흘류도프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마리아 파블로브나의 눈과 부딪혔다. 그리고 삼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크리일리조프는 또다시 입속말을 하고 괴로운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해결되기가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네흘류도프에게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설명해줬다. 그것은 네흘류도프와 카투샤와 시몬손의 심각한 관계를, 태양과 달과 지구, 새 천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유명한 수학 문제에 비유하여 한 농담이었다. 크리일리조프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자신의 농담을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나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제 편지 받으셨나요? 부탁이 가능한지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 가능합니다. 네흘류도프는 말하고 크리일리조프의 언짢은 표정을 보자 자기 마차로 되돌아가 나무 의자에 올라탔다. 그리고 고르지 않은 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차 가장자리를 붙잡고 회색 수의에 바네투, 족쇄를 차고 두 사람씩 한 조가 되어 1km가량이나 연이어져 있는 대열을 뒤따라 잡았다. 네흘류도프는 길 맞은편에서 카투샤의 푸른 스카프, 베라 보고두오프스카야의 검정 외투, 그리고 재킷을 걸치고 손으로 짠 모자에 덧신을 신은 듯 가죽끈으로 동여맨 시몬손의 하얀 양말을 보았다. 시몬손은 여자들과 나란히 걸어가며 뭔가 그녀들에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를 보자 여자들은 인사했고 시몬손은 모자를 정중히 들어 보였다. 별로 할 얘기도 없는 네흘류도프는 마차를 그대로 타고 앞서갔다. 다시 순조로운 길로 나서자 마차는 더욱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길 양쪽으로 길게 연달아 있는 진마차의 대열을 피하기 위해 평탄한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두운 침엽수림 속을 마차는 깊게 진흙 자국을 내면서 달렸다. 아직 낙엽지지 않은 자작나무와 갈색으로 문든 낙엽송들이 둘러쳐져 있었다. 마차 행렬을 반쯤 따라갔을 때 숲길이 끝나고 널따란 들판이 펼쳐지고 둥근 지붕에 금빛 십자가가 빛나는 수도원이 여기저기에 보였다. 날씨는 맑았고 구름이 걷히고 숲 위로 높이 떠오른 태양은 젖은 나뭇잎이며 무릉덩이며 둥근 지붕, 교회의 십자가를 윤기 있게 비춰주고 있었다. 오른쪽 회색빛으로 가물거리는 먼 곳에 산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삼두마차는 교회의 큰 마을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러시아인도 있었고 이상한 차림의 모자와 넓은 옷을 입은 이민족도 눈에 띄었다. 술에 취한 사람, 취하지 않은 사람, 또 상점이며 음식점, 술집, 마차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도시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었다. 마부는 말의 오른쪽 등을 채찍으로 한번 휘갈기고 말고삐를 오른쪽으로 모으고 마부석 자리에 비스듬히 받고 앉고는 마치 자기 솜씨를 뽐내듯 큰 길을 달렸다. 그는 나루터가 있는 강으로 계속 달렸다. 나룻배는 강 중턱에 물살이 빠른 곳에서 이곳을 향해 오고 있었다. 이쪽 언덕에는 진마차가 20대가량 머무르고 있었다. 물결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던 나룻배는 곧 급류를 타고 선창가에 닿아 네흘류도프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큰 키에 어깨가 널찍한 체격에 반외투를 입고 덧신을 신은 사공들은 밧줄을 익숙하게 던져 말뚝에 매자 빗장을 풀어 싣고 온 진마차를 강가로 내려놓고 대기하고 있는 마차를 싣기 시작했다. 나룻배는 순식간에 진마차와 물을 보고 발을 구르며 겁을 내고 있는 말들로 가득 찼다. 폭넓은 강에 빠른 물살이 밧줄을 팽팽히 당기면서 배전을 후려쳤다. 나룻배가 가득 차고 네흘류도프의 마차와 멍에푼 세 필의 말도 이리저리 다른 진마차에 밀리면서 겨우 나룻배 한쪽에 실릴 수 있게 되자 사공들은 다시 빗장을 지르고
아직 타지 않은 사람들의 부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뚝의 밧줄을 풀자 그대로 선창가를 떠났다. 사공들의 발걸음 소리와 갑판에 부딪히는 말들의 말발굽 소리만이 들릴 뿐 주위는 조용했다.